오늘 새벽이 지나기 전에 조선의 주인이 바뀐다. 1651년 12월 17일 새벽 한양 저자거리. 만 63세의 한 노인이 형장으로 끌려 나왔습니다. 그의 팔과 다리가 칼로 잘려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사지절단형. 조선 역사상 가장 잔혹한 처형 방식이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 노인이 불과 2년 전까지만 해도 조선의 영의정이었다는 점입니다. 아니, 영의정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왕조차 함부로 건드리지 못했던 조선 최고의 권력자였습니다. 인조는 죽기 직전 효종에게 이렇게 유언을 남겼습니다. 김자점은 나와 같이 대하라. 왕이 자신과 동등하게 대하라고 명령한 신하. 30년 가까이 조선 조정을 주물렀던 인물. 인조반정 1등 공신이자 왕실과 혼인으로 맺어진 외척. 그런 그가 왜 효종의 손에 이렇게 처참하게 죽어야 했을까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형장에서 그의 팔다리가 찢겨나갈 때 구경꾼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어떤 이는 고개를 돌렸고 어떤 이는 환호했습니다. 권력의 정점에서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한 남자. 그의 이야기는 단순한 개인의 몰락이 아니었습니다. 조선 역사상 가장 치열했던 권력 투쟁의 기록이었습니다. 왕권과 신권의 충돌, 친청파와 반청파의 대결, 그리고 한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전환점. 오늘 우리는 김자점이라는 이름 석자에 숨겨진 충격적인 진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인조반정의 영웅에서 조선 최악의 역적으로, 왕의 최측근에서 거열형을 당한 반역자로, 그가 걸어간 권력의 길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그리고 효종은 왜 아버지의 유언을 거스르면서까지 그를 처형해야 했을까요? 이 질문들의 답은 조선 후기 권력 구조의 민낯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1623년 3월 13일 새벽. 한양은 아직 어둠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홍제원에는 수백 명의 군사가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그 중심에 36세의 김자점이 서 있었습니다. 그날 밤 조선의 역사가 바뀌었습니다. 광해군이 폐위되고 능양군이 인조로 즉위했습니다. 인조반정. 김자점은 이 쿠데타의 핵심 인물 중 하나였습니다. 인조실록 인조원년 3월 13일 기록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김자점 등이 군사를 이끌고 홍제원에 모여 반정을 이루었다. 단 한 줄의 기록이지만 그 뒤에는 치밀한 계획과 목숨을 건 모험이 숨어 있었습니다. 당시 조선은 광해군의 중립 외교와 패모론으로 혼란에 빠져 있었습니다. 임목대비가 유폐되고 영창대군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사대부들 사이에서는 불만이 커져가고 있었습니다. 김자점은 이 분위기를 정확히 읽었습니다. 그는 이귀, 이서, 신경진 등과 함께 비밀리에 반정을 계획했습니다. 위험천만한 일이었습니다. 실패하면 삼족이 멸문당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김자점은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반정 당일, 그는 자신이 모은 군사를 이끌고 홍제원으로 향했습니다. 이괄이 이끄는 다른 군사와 합류했습니다. 새벽 안개 속에서 군사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창덕궁을 향해 진격했습니다. 놀랍게도 저항은 거의 없었습니다. 광해군 정권은 이미 민심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궁궐 안에서도 많은 이들이 반정군을 환영했습니다. 광해군은 황급히 도망쳤고 능양군이 왕으로 추대되었습니다. 반정은 성공했습니다. 김자점은 그 공로로 정사공신 1등에 녹훈되었습니다. 낙흥군에 봉해졌습니다. 동부승지로 특별 승진했습니다. 36세의 나이에 권력의 중심에 우뚝 섰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어떤 의미일까요? 쿠데타에 성공한 핵심 인물이 단숨에 국가 최고 위직에 오른 것입니다. 권력은 총칼에서 나온다는 말이 있습니다. 김자점은 바로 그 원리를 몸소 실천한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권력을 얻는 것과 지키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가 앞으로 30년 가까이 권력을 유지하려면 끊임없이 새로운 공을 세워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방법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왕의 필요에 충실하게 응답하는 것. 왕이 원하는 일을 먼저 해주는 것. 때로는 왕도 꺼리는 더러운 일을 대신 처리하는 것. 김자점은 그렇게 인조의 가장 충실한 수족이 되어갔습니다. 이 장면이 우리에게 남기는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권력은 한순간의 선택으로 얻어지지만 그 권력을 유지하려면 끊임없는 충성과 희생이 필요합니다. 김자점은 반정의 성공으로 권력의 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그 문 뒤에는 더 큰 욕망과 더 깊은 타락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인조실록의 기록처럼 그날의 성공이 결국 30년 후의 처참한 최후를 예고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역사는 종종 이렇게 아이러니하게 흘러갑니다. 1636년 12월 조선에 다시 한번 전쟁의 먹구름이 드리웠습니다. 청나라 군대가 압록강을 건너 조선을 침략했습니다. 병자호란의 시작이었습니다. 이때 김자점은 도원수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조선 군대 전체를 지휘하는 최고 사령관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행동은 도원수라는 직책에 전혀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인조실록 인조 14년 12월 기록은 이렇게 전합니다. 도원수 김자점이 적병의 침입을 보고하지 않았다. 이 짧은 문장 속에 얼마나 많은 비극이 숨어 있는지 아십니까? 당시 국경의 봉수대에서는 청군의 침입을 긴급하게 알렸습니다. 봉화가 올랐습니다. 급보가 전달되었습니다. 하지만 김자점은 이를 묵살했습니다. 청나라가 겨울에 쳐들어올 리 없다. 그의 판단이었습니다. 아니, 판단이라기보다는 방심이었습니다.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청군은 압록강에서 한양까지 거의 막힘없이 진격했습니다. 김자점이 담당하던 서북 지역을 무사 통과했습니다. 2만 명의 정예병을 거느리고 있었지만 제대로 된 저항 한 번 하지 못했습니다. 인조는 급히 남한산성으로 피신해야 했습니다. 궁지에 몰린 상황이었습니다. 그나마 희망은 지방의 근왕군이었습니다. 각 지역에서 수만 명의 군사가 왕을 구하기 위해 서울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김자점은 이마저도 제대로 조율하지 못했습니다. 남도의 구원군 지휘관 심기원과 의견 충돌을 빚었습니다. 서로 다른 명령을 내렸습니다. 귀중한 시간만 낭비했습니다. 결국 인조가 항복할 때까지 김자점의 군대는 남한산성 30리 밖에서 머뭇거리기만 했습니다. 왕은 삼전도에서 청태종에게 3번 절하고 9번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삼전도의 굴욕. 조선 역사상 가장 치욕스러운 순간이었습니다. 김자점에게는 책임을 물어야 했습니다. 도원수로서 전쟁 준비를 소홀히 했습니다. 적의 침입을 제때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구원군 조율에 실패했습니다. 어떤 변명으로도 피할 수 없는 실책이었습니다. 실제로 김자점은 전쟁 직후 파면되었습니다. 멀리 섬으로 유배되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는 얼마 지나지 않아 복직했습니다. 왜일까요? 인조가 그를 필요로 했기 때문입니다. 전쟁의 책임을 물으면 결국 왕 자신의 책임도 드러납니다. 김자점을 처벌하면 병자호란의 굴욕이 더욱 선명해집니다. 차라리 덮어두는 편이 나았습니다. 인조는 김자점을 다시 불러들였습니다. 그리고 그를 더욱 중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날의 시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국가 안보를 책임진 최고 책임자가 직무유기로 나라를 위기에 빠뜨렸습니다. 당연히 처벌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권력의 논리는 달랐습니다. 왕은 자신의 치부를 감출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김자점은 바로 그 역할을 기꺼이 맡았습니다. 능력이 아니라 충성으로, 공로가 아니라 침묵으로. 그는 다시 권력의 중심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장면이 우리에게 남기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권력 구조에서는 때로 무능이 용서받고 충성이 능력을 대신합니다. 김자점의 무능은 조선 백성들에게 씻을 수 없는 치욕을 안겼습니다. 하지만 인조에게는 그것이 오히려 그를 더욱 필요로 하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역사는 이렇게 때로 정의롭지 못한 방식으로 흘러갑니다. 하지만 기록은 남습니다. 그리고 후대는 그 기록을 통해 진실을 알게 됩니다. 1645년 2월 궁궐 안에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세자빈 강씨가 왕에게 올리는 음식에 독을 탔다는 소문이었습니다. 민회빈 강씨, 소현세자의 부인이었습니다. 청나라에서 8년간 인질 생활을 함께 했던 여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인조는 그녀를 미워했습니다. 아니, 증오했습니다. 왜일까요? 그녀는 소현세자와 함께 청나라에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소현세자는 귀국 2달 만에 갑자기 죽었습니다. 의문의 죽음이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인조가 소현세자를 독살했다고 의심했습니다. 소현세자는 청나라에서 서양 문물을 접했습니다. 개방적이고 진보적인 사고를 갖게 되었습니다. 인조가 보기에는 친정파로 변질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깊은 골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소현세자가 죽었습니다. 강빈은 남편의 죽음이 의문스러웠을 것입니다. 아마도 인조를 의심했을 것입니다. 인조는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두려워했습니다. 강빈이 진실을 폭로할까봐. 강빈의 아들들이 자라서 복수할까봐. 그래서 강빈을 제거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명분이 필요했습니다. 세자빈을 함부로 죽일 수는 없었습니다. 이때 김자점이 나섰습니다. 인조실록 인조 24년 3월 기록은 이렇게 전합니다. 김자점이 강빈의 죄를 상세히 아뢰었다. 김자점은 강빈이 왕에게 올리는 음식에 독을 탔다는 증거를 찾아냈다고 보고했습니다. 또한 강빈이 무당을 불러 저주를 했다는 증언도 모았습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이 조작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인조는 그것을 믿는 척했습니다. 아니, 믿고 싶어 했습니다. 강빈은 사약을 받았습니다. 그녀의 세 아들은 제주도로 유배되었습니다. 왕실의 비극이었습니다. 한 집안이 송두리째 파괴되었습니다. 김자점은 이 일을 주도했습니다. 인조가 원하는 것을 정확히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설령 그것이 무고한 사람을 죽이는 일이라 해도, 왕의 치부를 감추는 일이라 해도 그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김자점은 인조의 절대적인 신임을 얻었습니다. 왕의 더러운 일을 대신 처리하는 사람. 왕이 말하지 않아도 뜻을 알아채는 사람. 그런 사람은 권력자에게 너무나 소중합니다. 김자점은 좌의정을 거쳐 영의정에 올랐습니다. 조선 최고의 자리였습니다. 그의 손자 김세룡은 인조의 딸 효명옹주와 혼인했습니다. 외척이 되었습니다. 인조는 죽기 직전 효종에게 유언했습니다. 김자점은 나와 같이 대하라. 왕과 동등하게 대우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조선 역사상 전례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장면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권력은 때로 정의와 양심을 희생시킵니다. 권력자는 자신의 비밀을 지켜줄 사람을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막대한 권력으로 보상받습니다. 하지만 그 권력은 모래 위에 세운 성과 같습니다. 언젠가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김자점은 인조가 살아있는 동안은 안전했습니다. 하지만 인조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새로운 왕이 즉위하면? 그 왕이 소현세자의 동생이라면? 김자점의 권력은 인조 개인에게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그의 가장 큰 약점이었습니다. 이 장면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무겁습니다. 권력은 정의가 아니라 필요에 의해 움직입니다. 김자점은 인조의 필요를 채워주었고 그 대가로 최고의 권력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그 권력은 인조라는 한 사람에게만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역사는 증언합니다. 강빈 옥사는 조작된 사건이었고 김자점은 그 핵심 공모자였다고. 후대의 사관들은 이 사건을 조선 왕실의 가장 부끄러운 기록 중 하나로 남겼습니다. 1646년 음력 7월. 한 무장이 청나라에서 조선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임경업 장군이었습니다. 병자호란 당시 청군과 맞서 싸운 명장이었습니다. 전쟁 후 청나라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이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조선 땅을 밟지 못했습니다. 국경 근처에서 청나라 관리들에게 체포되었습니다. 고문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옥중에서 죽었습니다. 공식 기록은 병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살해되었다는 것을. 누가 그를 죽였을까요? 인조실록은 이 사건에 대해 매우 조심스럽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후대의 기록들은 명확히 지적합니다. 김자점이 배후에 있었다고. 왜 김자점은 임경업을 죽여야 했을까요? 이야기는 병자호란 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임경업은 청군에 쫓기고 있었습니다. 포위당해 죽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때 누군가 그를 도왔습니다. 몰래 탈출로를 마련해주고 명나라로 가는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놀랍게도 그 사람이 김자점이었습니다.
김자점은 당시 임경업을 살려주었습니다. 왜였을까요? 아마도 전쟁 중의 복잡한 상황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혹은 훗날을 대비한 인맥 관리였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나중에 김자점의 약점이 되었습니다. 임경업이 돌아오면 이 사실을 증언할 것입니다. 김자점이 전쟁 중에 무엇을 했는지, 어떻게 청군의 포위를 피했는지, 혹시 청나라와 내통한 것은 아닌지 의심받을 여지가 충분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임경업의 성향이었습니다. 그는 확고한 반청파였습니다. 명나라에 충성했습니다. 북벌을 주장했습니다. 김자점과는 정반대의 노선이었습니다. 김자점은 이미 친청파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청나라에 파견되는 사신들과 밀접하게 교류했습니다. 역관 정명수, 이영장 등과 결탁했습니다. 청나라의 후원을 받아 권력을 유지하려 했습니다. 임경업이 돌아와서 조정에 복귀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는 김자점을 공격할 것입니다. 친청파를 몰아낼 것입니다. 김자점의 권력 기반이 흔들릴 것입니다. 그래서 김자점은 결단을 내렸습니다. 임경업을 죽이기로. 하지만 직접 손을 쓸 수는 없었습니다. 너무 위험했습니다. 그래서 청나라 관리들을 이용했습니다. 청나라에 있는 자신의 연주를 동원했습니다. 임경업이 조선에 돌아오기 직전 청나라 관리들이 그를 체포했습니다. 반청 활동을 했다는 혐의였습니다. 임경업은 고문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옥중에서 죽었습니다. 조선 조정은 항의조차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청나라의 눈치를 봐야 했기 때문입니다. 임경업의 죽음은 조선 백성들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명장을 잃었습니다. 반청의 상징을 잃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슬퍼했습니다. 그리고 의심했습니다. 이 죽음이 자연스럽지 않다고. 누군가 배후에 있을 것이라고. 오늘날 우리가 이 사건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권력을 지키기 위해 사람은 어디까지 갈 수 있는가? 김자점은 자신의 안전을 위해 은인을 죽였습니다. 한때 자신이 살려준 사람을 제거했습니다. 권력 앞에서 은혜도 의리도 무의미했습니다. 더 나아가 그는 나라를 배신했습니다. 적국인 청나라의 힘을 빌려 조선의 장수를 죽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정치적 숙청이 아니었습니다. 매국 행위였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그 누구도 김자점을 처벌하지 못했습니다. 인조가 그를 보호했기 때문입니다. 권력이 그를 지켜주었기 때문입니다. 이 장면이 우리에게 남기는 통찰은 이것입니다. 권력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한때 은혜를 베풀 수 있었던 사람도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는 은인을 죽일 수 있습니다. 김자점은 임경업을 제거함으로써 친청파의 길을 더욱 확고히 했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기록합니다. 임경업은 충신으로, 김자점은 간신으로. 권력은 일시적이지만 역사의 평가는 영원합니다. 1649년 5월 8일 인조가 승하했습니다. 26년간의 재위를 마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김자점은 상을 당한 듯 슬퍼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에서는 눈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효종이 그것을 보았습니다. 자점은 아바마마가 승하하실 때 눈물을 흘리지 않고 멀뚱히 있었다. 효종의 말이었습니다. 차가운 관찰이었습니다. 김자점은 그 순간 깨달았을 것입니다. 새로운 왕은 아버지와 다르다는 것을. 효종은 복림대군 시절부터 김자점을 지켜봤습니다. 형 소현세자의 죽음을 의심했습니다. 형수 강빈의 죽음이 억울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의 배후에 김자점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더욱이 효종은 청나라에서 8년간 인질 생활을 했습니다. 치욕을 직접 겪었습니다. 북벌을 꿈꿨습니다. 청나라를 치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김자점은 친청파의 수장이었습니다. 청나라의 빌부터 권력을 유지했습니다. 효종과는 정반대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효종이 즉위한 지 불과 며칠 만에 일이 터졌습니다. 사헌부와 사간원에서 김자점을 탄핵했습니다. 김자점은 간사하고 교활하며 나라를 어지럽혔습니다. 강빈의 죽음에 관여했습니다. 청나라와 내통했습니다. 마땅히 파직하고 처벌해야 합니다. 탄핵이 빗발쳤습니다. 효종실록 효종 즉위년 5월 기록은 이렇게 전합니다.
대간이 김자점을 탄핵하기를 그치지 않았다. 효종은 난처했습니다. 아버지 인조의 유언이 있었습니다. 김자점은 나와 같이 대하라. 즉위한 지 며칠밖에 안 된 상황에서 선왕의 유언을 거스르기는 어려웠습니다. 더욱이 김자점은 인조반정 1등 공신이었습니다. 공신을 함부로 처벌하면 다른 공신들도 불안해할 것입니다. 효종은 신중하게 접근했습니다. 처음에는 탄핵을 물리쳤습니다. 선왕의 공신을 이유 없이 처벌할 수 없다. 하지만 대간의 공격은 계속되었습니다. 날마다 탄핵 상소가 올라왔습니다. 효종은 결국 타협안을 냈습니다. 김자점을 파직하되 처벌하지는 않는다. 문외 출송. 서울 밖으로 쫓아내는 것이었습니다. 즉위 2달 만에 김자점은 영의정 자리에서 쫓겨났습니다. 26년간 누려온 권력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김자점은 강원도 홍천으로 유배되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깨달았을 것입니다. 인조라는 방패가 사라지자 자신이 얼마나 취약한지, 그동안 얼마나 많은 원한을 샀는지. 효종은 김자점을 제거한 뒤 새로운 인사를 등용했습니다. 김집, 송시열, 송중길, 김상헌. 모두 서인 살림 세력이었습니다. 반청 성향이 강한 인물들이었습니다. 북벌을 지지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효종은 이들과 함께 북벌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군비를 강화했습니다. 어영청을 개편했습니다. 무신들을 특채했습니다. 조선이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오늘날의 시각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새로운 리더가 즉위하면 인사를 쇄신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구시대의 세력을 물리치고 새로운 세력을 등용합니다. 효종은 바로 그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김자점은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쫓겨난 것을, 자신의 권력이 끝난 것을. 유배지에서 그는 복수를 꿈꿨습니다. 권력을 되찾을 방법을 모색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가장 위험한 선택을 했습니다. 적국인 청나라에 밀고하기로. 이 장면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권력을 잃은 사람은 어떻게 행동하는가? 김자점은 권력을 잃는 순간 더 이상 조선의 신하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권력 회복만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나라를 배신하는 것조차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효종의 즉위는 김자점에게 권력의 끝을 의미했습니다. 하지만 김자점은 그 끝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 큰 비극이 시작되었습니다. 1650년 초, 홍천 유배지의 김자점은 절망 속에 있었습니다. 26년간 누렸던 권력이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효종은 자신을 멀리했습니다. 조정 대신들은 자신을 공격했습니다. 백성들은 자신을 증오했습니다. 하지만 김자점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아직 한 가지 카드가 남아 있었습니다. 청나라. 그는 역관 이형장을 비밀리에 불렀습니다. 이형장은 청나라를 오가며 통역을 담당하는 인물이었습니다. 김자점의 오랜 협력자였습니다. 효종이 북벌을 준비하고 있다고 청나라에 알려라. 김자점의 명령이었습니다. 이형장은 명령을 따랐습니다. 청나라에 가서 조선의 북벌 계획을 고변했습니다. 효종이 군대를 증강하고 있다고, 무기를 준비하고 있다고, 청나라를 칠 계획이라고. 청나라는 즉시 반응했습니다. 대규모 사신단을 조선에 파견했습니다. 조사하겠다는 명목이었습니다. 위협이었습니다. 조선 조정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청나라가 다시 침략할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퍼졌습니다. 효종은 위기에 처했습니다. 북벌 계획이 발각되었습니다. 청나라의 의심을 받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원두표, 이경석, 이시백 등의 노련한 신하들이 잘 대처했습니다. 청나라 사신들을 설득했습니다. 증거를 은폐했습니다. 결국 청나라 사신들은 의심을 풀고 돌아갔습니다. 위기는 넘겼습니다. 하지만 효종은 알았습니다. 누가 청나라에 밀고 했는지. 김자점이었습니다. 배신이었습니다. 매국행위였습니다. 김자점은 자신의 권력을 되찾기 위해 나라를 팔았습니다. 조선을 다시 전쟁의 위기로 몰아넣었습니다. 효종은 김자점을 더 멀리 보냈습니다. 전라도 광양으로 유배지를 옮겼습니다. 하지만 김자점은 여전히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유배지에서 그는 더 큰 계획을 세웠습니다. 영모. 왕을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사돈인 귀인 조 씨와 연락했습니다. 귀인 조 씨는 인조의 후궁이었습니다. 인조의 아들 숭선군의 어머니였습니다. 김자점의 손자 김세룡은 효명옹주와 혼인했는데 효명옹주도 귀인 조 씨의 딸이었습니다. 복잡한 혼인 관계로 얽혀 있었습니다. 1651년 귀인 조 씨가 저주 사건에 연루되었습니다. 무당을 불러 장렬 왕후와 숭선군 부인을 저주했다는 혐의였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김자점과의 연락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김자점과 그의 아들들이 영모를 계획했다는 것이었습니다. 효종실록 효종 2년 12월 기록은 이렇게 전합니다. 김자점의 아들 김식이 영모를 계획했음을 자백했다. 구체적인 계획은 이러했습니다. 수어청 군사와 수원 군대를 동원한다. 원두표, 김집, 송시열, 송중길 등 효종의 측근들을 제거한다. 숭선군을 왕으로 추대한다. 혹은 김세룡을 왕으로 옹립한다. 실현 가능성이 거의 없는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시도했다는 것 자체가 반역이었습니다. 효종은 김자점과 그의 아들들을 체포했습니다. 친국을 실시했습니다. 왕이 직접 신문했습니다. 김자점은 처음에는 부인했습니다. 영모 같은 것은 없었다. 하지만 아들 김식이 자백했습니다. 증거가 쌓였습니다. 공모자들이 드러났습니다. 김자점은 더 이상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1651년 12월 17일 김자점은 영모죄로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사건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권력에 집착하면 사람은 어디까지 추락하는가? 김자점은 권력을 되찾기 위해 나라를 배신했습니다. 청나라에 밀고했습니다. 영모를 계획했습니다. 한때는 조선을 위해 반정에 참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권력을 잃다 조선의 적이 되었습니다. 권력은 그를 완전히 변질시켰습니다. 공신에서 역적으로, 충신에서 매국노로. 그의 몰락은 스스로 초래한 것이었습니다. 이 장면이 우리에게 남기는 경고는 분명합니다. 권력에 대한 집착은 사람을 파멸로 이끕니다. 김자점은 권력을 잃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더 큰 죄를 지었습니다. 나라를 배신하고 영모를 꾀했습니다. 역사는 증언합니다. 청나라 밀고는 매국행위였고 영모 계획은 반역죄였다고. 김자점은 스스로 파멸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1651년 12월 17일 새벽 한양 저자거리에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오늘 거열형이 집행된다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조선 역사상 가장 잔혹한 형벌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궁금했습니다. 누가 이런 끔찍한 형벌을 받는 것일까? 형리들이 한 노인을 끌고 나왔습니다. 만 63세의 김자점이었습니다. 그는 형장에 서서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모여든 사람들의 표정은 다양했습니다. 어떤 이는 분노로 가득했습니다. 어떤 이는 동정의 눈빛을 보냈습니다. 어떤 이는 그저 구경거리로 여겼습니다. 형리가 김자점의 팔과 다리를 묶었습니다. 네 방향으로 밧줄이 뻗어나갔습니다. 각각의 밧줄 끝에는 소가 한 마리씩 있었습니다. 거열형. 사지를 찢어 죽이는 형벌이었습니다. 김자점은 그제서야 공포를 느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심기원을 사지절단형으로 죽였습니다. 강빈에게 사약을 내렸습니다. 임경업을 제거했습니다. 수많은 정적들을 숙청했습니다. 이제 자신이 그 대가를 치르는 순간이었습니다. 연려실 기술은 이 장면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심기원이 죽을 때 김자점에게 저주했다. 너도 똑같이 죽을 것이다. 심기원. 김자점이 1644년에 영모죄로 처형한 인물이었습니다. 인조반정 1등 공신 동료였습니다. 하지만 권력투쟁에서 밀려났습니다. 김자점이 심기원을 제거하기 위해 영모 혐의를 씌웠습니다. 심기원은 거열형에 처해졌습니다. 형리가 그의 팔다리를 먼저 자르려 하자 심기원이 놀라며 말했습니다. 이런 형벌은 규정에 없다. 형리가 대답했습니다. 김상공의 분부대로 거행할 뿐입니다. 김자점이 특별히 명령한 것이었습니다.
더 잔인하게 죽이라고. 심기원은 그 말을 듣고 저주했습니다. 김자점도 훗날 나와 똑같이 죽을 것이다. 그리고 7년이 지났습니다. 심기원의 저주가 현실이 되었습니다. 김자점이 똑같은 방식으로 죽게 된 것입니다. 형리가 신호를 보냈습니다. 소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내 방향으로 힘껏 당겼습니다. 김자점의 몸이 찢겨졌습니다. 비명이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곧 멈췄습니다. 김자점은 죽었습니다. 만 63세의 삶이 그렇게 끝났습니다. 효종실록 효종 2년 12월 17일 기록은 간결하게 적습니다. 김자점을 거열형에 처하다. 효종은 신하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시신을 조리돌림하지 말고 즉시 수습하라. 선왕 인조의 공신이었다는 이유였습니다. 마지막 예우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연좌제가 적용되었습니다. 김자점의 아들 김식, 김년, 김정이 처형되었습니다. 손자 김세룡, 김세창도 죽임을 당했습니다. 며느리 효명옹주는 섬으로 유배되었습니다. 어머니와 첩들은 모두 노비로 끌려갔습니다. 심지어 아버지 김옥함의 무덤까지 파헤쳤습니다. 부관참시. 죽은 뒤에도 벌을 받았습니다. 김자점의 일족은 완전히 멸문되었습니다. 한 집안이 송두리째 사라졌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장면에서 느끼는 것은 무엇일까요? 인과응보. 김자점은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잔인한 방법으로 죽였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똑같은 방식으로 죽었습니다. 심기원의 저주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김자점이 저지른 악행의 결과였습니다. 역사는 공정합니다. 때로는 시간이 걸리지만 결국 정의가 실현됩니다. 김자점은 26년간 권력을 누렸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순간은 처참했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권력도 가족도 명예도. 심지어 죽은 뒤에도 욕을 먹었습니다. 조선 역사상 최악의 간신 중 하나로 기록되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후대의 경고가 되었습니다. 권력을 탐하지 말라. 나라를 배신하지 말라. 정의를 저버리지 말라. 이 장면이 우리에게 남기는 최종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권력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김자점은 조선 최고의 권력자였지만 결국 가장 처참하게 죽었습니다. 그가 남긴 것은 권력도 부도 명예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악명뿐이었습니다. 심기원의 저주가 현실이 된 그날 역사는 말합니다. 정의는 늦을지언정 반드시 온다고. 김자점의 최후는 권력의 허망함을 보여주는 가장 극적인 장면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살펴본 7가지 장면을 통해 한 사람의 권력 욕망이 어떻게 한 시대를 뒤흔들었는지 확인했습니다. 인조반정의 영웅에서 시작해 조선 최악의 역적으로 끝난 김자점의 인생. 그것은 단순한 개인의 비극이 아니었습니다. 권력이 사람을 어떻게 타락시키는지, 그리고 그 타락이 어떤 결말을 맞이하는지를 보여주는 역사의 교훈이었습니다. 조선왕조실록과 연려실 기술의 기록들은 일관되게 말합니다. 권력은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 변화는 종종 파멸로 이어진다고. 김자점은 인조반정으로 권력의 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점점 더 깊은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병자호란에서 무능을 드러냈고 강빈을 죽이는데 앞장섰으며 임경업을 제거했고 결국 나라까지 배신했습니다. 각각의 선택이 모여 하나의 운명을 만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타협이었을 것입니다. 왕의 뜻을 따르는 것이 충성이다. 그렇게 스스로를 정당화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작은 타협들이 쌓여 결국 매국과 역모라는 큰 죄로 이어졌습니다. 심기원을 죽일 때 사용한 사지절 단형이 결국 자신에게도 돌아왔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었습니다. 역사의 정의였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 이야기는 중요한 메시지를 남깁니다. 권력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입니다. 권력 그 자체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면 결국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김자점은 권력을 지키기 위해 의리를 버렸고 나라를 팔았고 역모를 꾀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노력은 그를 구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더 빨리 파멸로 이끌었을 뿐입니다. 효종의 선택도 우리에게 통찰을 줍니다.
효종은 아버지 인조의 유언을 거스르면서까지 김자점을 처형했습니다. 왜였을까요? 나라의 미래가 개인의 은원보다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북벌이라는 큰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친정파를 제거해야 했습니다. 비록 그들이 선왕의 공신이라 해도 나라를 위협하는 존재라면 과감히 단절해야 했습니다. 효종은 그 어려운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역사는 그의 선택을 옹호했습니다. 우리는 이 7가지 장면에서 배운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권력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정의는 늦을지언정 반드시 옵니다. 작은 타협들이 쌓여 큰 파멸을 만듭니다. 개인의 욕망이 공공의 이익보다 커지면 결국 모두가 무너집니다. 김자점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그의 교훈은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권력을 추구하는 모든 이에게, 지도자의 자리에 있는 모든 이에게, 그리고 정의가 무엇인지 고민하는 모든 이에게 김자점의 최후는 경고합니다. 역사는 결코 악을 잊지 않는다고. 정의는 반드시 실현된다고. 지금까지 김자점의 권력과 몰락, 그리고 효종의 선택을 7가지 장면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인조반정에서 시작해 거열형으로 끝난 그의 인생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권력이란 무엇인가? 충성이란 무엇인가? 정의란 무엇인가? 김자점은 권력을 얻었지만 명예를 잃었습니다. 부귀영화를 누렸지만 역사의 심판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한때 조선 최고의 자리에 있었지만 결국 조선 최악의 간신으로 기록되었습니다. 반면 효종은 어려운 결정을 내렸습니다. 아버지의 유언을 거스르면서까지 김자점을 제거했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그의 선택을 정당하다고 평가했습니다. 나라의 미래를 위한 결단이었다고 기록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김자점의 어느 순간이 가장 인상적이었나요? 효종의 결정을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주시면 더 많은 역사 이야기를 준비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조선시대의 숨겨진 이야기를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역사는 과거의 기록이지만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여전히 살아있는 교훈입니다. 김자점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의 작은 통찰이 되기를 바랍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